어쨌든지 간에 그 소유주들의 의견을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전달드렸고, 그 의견들을 법률에 맞게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 계약서에 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 그 소유주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신탁사 법무팀하고 그다음에 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내용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저희 의견을 최대한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도 좀 같이 회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 다 이제 설명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멀리서 좀 와주셨고요. 일단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저기 변호사님들이 한번 저희 쫙 준비해 주셨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사에서 쭉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만약 혹시 저희가 반영하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변호사님께서 한번 쫙 해주시고, 법무법인 편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사에서 왜 그걸 반영을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래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준비해온 내용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법무법인 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탁 계약서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앉아 계시는 소유주분들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신탁사랑 체결하시는 신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탁 계약서 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시행 규정이라고 해서 신탁사가 들어와서 사업 시행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신탁 시행 방식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하겠죠. 대한민국으로 치면 그런 아주 모법인 시행 규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그게 첫 번째 토지등 소유주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와서 의결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목동 13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신탁 시행 방식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한번 시행 규정이 정해졌다고 해서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행 규정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끝나면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법무법인 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법무법인 현은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해 있고요. 전체 변호사 숫자는 한 80~90명 정도 되고, 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150명, 60명 정도의 중형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총괄하고 있는 건설부동산 그룹은 건설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 개 현장을 30명의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라고 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3,000세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압구정 3구역, 그리고 송파구 대장주라고 하는 전철주공 5단지,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그리고 신반포 4차, 5차, 6차, 19차, 25차, 18차, 21차, 그리고 방배 5구역, 6구역, 그 다음에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 6, 7단지, 그 다음에 잠실구로 잠실로청 1, 2, 3차, 4차, 서울 수도권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거의 다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성산 시험아파트 최근에 자문계약 체결해서 성산 시험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이어서 준비해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서는 아무래도 신탁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강남구 재건축 단지 주로 하면서 주로 조합 방식만 많이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신탁 방식에 대한 이해도나 자문 경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탁사 쪽으로도
제일 많은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몇 개만 추려봤는데요. 뭐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리아문화, 하나, 우리, 교보, 코람코 가리지 않고 많은 신탁사가 진행하는 신탁 시행 현장, 신탁 대행 현장에 저희가 정비사업위원회 측 자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탁 대행이라든지 신탁 시행 방식에 대한 많은 업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신탁 시행 대행 방식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 정도의 이 커리어를 갖고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탁계약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현장을 저는 잘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서라든지 시행규정을 손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소유주분들로부터 신탁계약서라든지 시행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의견도 있으시고 전문적이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시고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도 있고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워낙에 소유주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종다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측면에서도 취합해서 정리하고 그걸 또 저희가 전달받아서 또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계약 상대방인 신탁사와 또 수차 협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도 힘드셨을 거고 신탁사도 힘들었을 거고 저희도 중간에서 좀 많은 다른 현장에 대해서 많은 업무 로드와 검토할 양들로 인해서 쉽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신탁사 같이 가서 회의에 참여한 적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신탁 대행만 해도 조합이 있고 사이드로 신탁사가 끼는 거기 때문에 조합 방식과 크게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신탁 시행 방식은 신탁자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 불안함은 이거 내가 믿고 맡겼는데 신탁사가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계시고,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비사업위원회를 하는 주민 자치기구를 두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자금 차익,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다음 정비사업비의 분담, 아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신탁사가 시행자로 들어와 있음에도 신탁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그 신탁 시행 방식에 동의한 소유주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가결이 돼야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연하게 그런 불안함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체계라든지 시행규정 신탁계약서상 그렇게 신탁사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많은 절차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걸 이제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에는 신탁사마다 각자 다른 계약서 양식과 시행규정 양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유주분들 입장에서 불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신탁 시행 방식이 도입된 이래 생각보다 빨리 여러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활성화되고 관에서도 이거를 조금 메리트를 줘가면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2023년 11월경에 그냥 이렇게 각 신탁사별로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표준 신탁계약서, 표준 시행 규정을 만들었고요. 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 양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향후에 설명드릴 신탁계약서 시행 규정도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검토가 파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거기서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취합해 왔고요. 이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주 분께서 주신 의견이 위탁자가 수탁자에 지급하는 이자율이나 신탁 보수에 문제가 있다. 이자율이 신탁사의 초안에 따르면 이자율이 신탁사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신탁 보수에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신탁사 제시안을 일단 보시면 신탁사는 요율을 0.35%로 하고 270억 원을 신탁 보수로 산정했고요. 외부 차익금이 없는 경우에 금리에 관련해서
수탁자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권리처분 인구의 이자율도 수탁자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자율에 관한 내부 규정, 준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주들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다 삭선 처리하고요. 요율도 삭제하고 신탁보수 상정액을 정액으로 270억 원으로 이제 픽스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 정액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요율을 적용해서 신탁보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소유주분들의 걱정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그냥 깔끔하게 정액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탁사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 그 금리 관련해서도 내부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내부 규정이 어떤 금리를 적용할지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0.3% 삭선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 중복 삭제 이건 절차적인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변경안으로 제시한 거는 조정금리 관련해서 그래 수탁자가 일단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금을 대여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율을 산출해라. 하지만 산출된 이율을 정비사업위원회에 통지하고 통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통지된 값에 대해서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득해서 확정한 값으로 한다라고 정했고요. 이때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이자율 역시 수탁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금리를 산출하지만 정사위 통지 그리고 통지 이후 토지등 소유자 전체의 의견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상당 조금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신탁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최대한 소유주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 자금을 차입하시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입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안을 산정을 했고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색칠로 색깔 글씨로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그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한 270억 원의 신탁 보수를 책정하게 되지만 수탁자가 신축 건축물을 지었고 사용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탁 부동산을 신축하고 분양에 관한 업무들 이런 업무들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신탁자가 신탁 재산을 일정 부분 관리하는 업무를 가외로 수행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수탁자 4개에 의한 관리신탁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이런 추가 업무가 필요해서 신탁자가 일정 부분 이 관리신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를 수탁자 스스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신탁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고 수탁자는 이 전체의 의결 시에 본인들이 측정한 신탁 보수가 왜 그렇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자료 없이 그냥 관리신탁 보수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신탁사가 나름 측정한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소유주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적인 규정과 실질적인 의결권을 유보하는 변경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 재산에서 신탁 보수를 수취하는 게 문제가 있고 신탁 재산에서 신탁 보수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사가 신탁 보수를 좀 나중에 후순위로 받아가게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탁사 기존안을 유지하는 것을 변경안으로 드렸고 이 부분은 일단은 표준 신탁 계약서상 신탁 보수를 당연히 신탁 재산에서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드는 것은 신탁 시행 방식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표준 시행규정상의 규정을 그대로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금 집행 순위를 뒤로 늦춰라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은 분양 수입이 발생하면 각종 비용이나 세금을 먼저 내고 청금 청산하시는 분들 그 부동산에 매입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청산 비용, 신탁 보수, 만약 분양 계약이 해적이 됐을 때 분양 대금을 저희가 반환하는 부분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유주 의견은
2호상에 나와 있는 신탁보수를 3호 내지 4호 밑으로 내려서 후순위를 받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역시 저희가 표준 시행 규정상의 내용을 차용해서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여기 제가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탁사의 신탁보수 270억 원 중에서 30%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야, 그러니까 그 거의 뭐 재건축 사업의 그 8분 5선이라고 할까요? 2주를 앞두고 있는 관리처분 인가 보시 전까지 가야 이제 신탁사가 수취할 수 있는 비 30%고 그 이후에 그 기성에 따라서 남은 7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신탁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보수를 늦게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탁 보수 이 집행 순위까지 더 뒤로 미루는 거는 이건 약간의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로 나와 있는 게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색깔로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자의 자금 집행 요청 방법 관련해서 자, 위탁자라고 하면 이제 소유주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주분들이 자금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 수탁자라고 하면 이제 대신자산 수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용어상의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소유주분들은 자금 집행이 필요할 경우 그 대신자산 신탁에 관련된 첨부를 청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청구를 해도 14년 자금 집행한다라고 위탁자라고 하실 때 이게 소유주 개개인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단체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어떤 청구 항목 금연 지출 준비 등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수탁자는 자금 집행을 중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위탁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금 집행을 중지하는 사유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선 자금 집행의 중지라고 하지만 자금 집행의 중지가 결국에는 사업 집행의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탁사한테 자금 집행 중지 권한을 일방적으로 유보시키는 것은 자칫하면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소유주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금 집행을 중지한다라고 하면 정사위, 소유주분들의 주민자치기구인 정사위에서 자금 집행 중지 사유가 뭐냐 이걸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만약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그 자금 집행 중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사위 의결을 통해서 자금 집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개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반대로 보면 위탁자가 필요한 경우에 신탁사의 자금 집행을 뭐 무시로 조건 없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업비가 방만하게 지출되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위탁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전부 자금 집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어찌됐든 주민의 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의 어떤 의결이나 협의를 거쳐서 자금 집행의 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금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뭐 신탁계약서 효력 관련해서 신탁사가 애초에 전체회의 결의가 있어야 효력 발생한다고 안내했으나 계약서상에는 인가 고시일로 기재해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신탁사 제시안과 다르게 사업신고 지정 고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규정이 확정이 되고 본권 사업 시행 기원에서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최초 신탁 등기를 한 날로부터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신탁계약 역시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로 그 변경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신탁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신탁계약 역시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규정을 부어놨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글씨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통 뭐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 중에서 이제 신탁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부터 점진적으로 신탁 등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참고적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신탁 등기 의무가 폐지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정법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금융협회인가요? 그 가이드라인상으로 신탁 시행 방식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도 신탁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정법 개정과 상관없이 신탁사분들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부담하셔야 되는 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공사라든지 업체 선정할 때 신탁사가 니들 마음대로 뽑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사 제시안은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좀 길게 이제 좀 배설을 해봤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냥 신탁사 제시안은 그냥 공정하게 업체 선정 계약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변경안에 보시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공보증이라든지 시공사 내역서라든지 업체 선정 계약 설계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와 선정 과정을 공유한다. 이런 자료들이 공유됐을 경우에 위탁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에 토지공사 전체회의 결의로 대금 지급 승인을 결정한다. 이 공정 진행에 따라서 이제 시공사한테 그 기성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게 될 텐데 그의 경우에도 신탁사가 임의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위탁자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사업비, 공사비 지출에 대해서 지급 결의가 있을 경우에 기성에 따라서 관계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좀 길게 늘여놨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깜깜이식으로 임의대로 업체 선정하지 못하게 저희가 햇빛을 비춰서 그 선정 과정 자체를 공유하게 했고요. 그 결과적으로 가장 소유주분들에서 입장에서 예민한 부분은 업체 선정도 예민하겠지만 사업비가 바닥에 지출되지 않는지, 지출되지 않아야 할 항목에 지출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필요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회의 결의로 지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놨고 이 부분은 그에 대한 설명을 색깔로 좀 강조해 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 적어놨지만 도정법에 보면 소유주분들이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 신탁을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사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에 없는 것을 신탁계약서상에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법에 이미 나와 있는 규정을 신탁 시행 방식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부가세 관련 내용이 불명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표준안을 일단 이렇게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신탁사가 제시한 안을 이렇게 실어놨고 저희가 기존 안과 신탁사 제시안을 같이 검토해서 제시한 개선안을 변경안을 저희가 이제 실어놨습니다. 요거를 이제 색깔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세금 관련해서 위탁자의 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세금이 있고 위탁자와는 관련 없이 수탁자의 고유 이익을 귀속으로 해서 귀속되는 세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 이익을 귀속된 세금의 경우에 수탁자가 그 체납 처분을 해소할 책임이 있고 이런 경우에도 수탁자의 이익을 원인으로 귀속되는 세금은 수탁자가 정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 내용이라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위탁자와 수탁자의 어떤 이익 귀속 주체를 별달리 따로 구분해서 이익의 귀속 주체가 그에 따른 세금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수탁자의 이익을 원인으로 귀속되는 세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은 위탁자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재건축 사업을 시행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소유주분들의 몫이죠. 소유주분들의 몫으로 결국엔 돌아가야 될 것이고 신탁자는 그 과정에서 상반주의 의무를 갖고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잘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른 신탁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재산을 원인으로 해서 만약에 수익이 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매겨진다고 하면 소유주분들이 납부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수탁자가 취하는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신탁 재산에서 처리하면 안 되고 수탁자가 본인들이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앞서서 저희가 변경안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관련해서 임차인을 두고 계신 분들이 신탁 계약서가 조금 크리티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세입자한테 언제든지 명도할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고지해야 될 의무가 신탁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당장 1, 2년 안에 이주할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정을 계약서상에 고지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용어를 순화해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 기간 이내에 명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 임대를 주고 계시는 소유자분들이라면 꼭 넣으셔야 되는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넣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면 계약 기간을 채우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안 나가시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공동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세입자가 한 분만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도 그 동 자체를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 지원 기간으로 인한 그 이주비 금융 비용이 상승하고요. 그 이주 처리가 착공이 순차적으로 다 늘어지기 때문에 뭐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 실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분만큼의 그 공사비 인상도 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순화해서 2주 기간 이내에 명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을 넣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분들은 앞으로 향후 임대를 하실 때 꼭 특약사항으로 이 조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가 아닌 2주 기간 내에 이주하는 것을 수정했다 이렇게 변경 의견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세입자는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고 집주인도 자기가 책임지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 조합원 임대인분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시거나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도정법에서는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임대차 보증금을 대위 변제하고 나는 그거 받고 일단 나갈 거고 보증금을 조합원한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부상해라 이런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원정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탁자에게 대신 자산 신탁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탁자는 수탁자를 면책시키고 반환 요청일로부터 5일 영업을 인해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탁자가 수탁자의 비용 부담 하에 이거를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세입자가 신탁사한테 우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해 주세요라고 하면 임대인 소유주분의 어떤 그 의사결정 반영 없이 신탁사가 좀 임의대로 처리하고 나중에 부상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자,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요청하지 않고 신탁사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지 말고 수탁자는 집주인,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가 들어왔다는 것을 통지하고 일단은 집주인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15일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이게 임대차 보증금이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통지한 다음에 그로부터 10일 후에 신탁 재산을 처분해서 이런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어떤 임대인에 대한 통지 의무, 어떤 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선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신탁사가 임의로 업무를 집행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 개선안에서는 일단은 집주인에게 그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일단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라고 하고 보증금 반환이 15일 동안 여의치 않은 경우에 또 그로부터 10일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에 따른 후속 채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빨간색 글씨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색깔 글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주분들에서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신탁사 제시안을 보시면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해서 각자 분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익이 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나든 뭐 비용이 추가로 기출되어야 하든 통상 종전자산 평가 비율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이 사건 사업의 어떤 본래 목적이 아니라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이 부분은 소유주분들이 분담하시는 건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서 조항을 두어서 수탁자의 책임으로 기속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안을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굵은 글씨로 설명을 드린 거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제 종료의 청산이 완료된 이유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으셔서 매도 청구 당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해서 재건축 사업에 뭐 조합원으로 준조합원으로 편입이 됐지만 나는 분양 신청 안 해서 현금 청산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수탁자 귀책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탁자가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소유주분들의 의견이 있으셨고,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이 신탁사 기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이런 규정이 있건 없건 간에 민사법의 대원칙인 민법에서 고의과실로 손해배상 잘못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그 원인 책임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규정에 있든 없든 일반적으로 다 인정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서 13조, 16조 등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탁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고,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쌍방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고, 일단 신탁사 기본안을 보시면 여기도 원론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수탁자는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제사정의 변화나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본건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손해 손실 비용이 현저하게 발생되거나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본인 책임으로 인해서 해지를 할 경우에는 신탁 해지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분들이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기존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신탁계약에 수탁자의 규칙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특약상 17조 3을 저희가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다는 조항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건드리지 않고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 역시 수탁자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 역시 신탁 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뭐 어느 순간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사업 방식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탁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목적 달성 불능, 뭐 수행이 불가능, 경제사정의 변화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기존대로 유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예시적으로라도 열거하는 것이 오히려 위탁자 분들한테 올가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신탁 시행의 해지 사유를 별도로 두 줄이 저희가 달지 않았고, 그냥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사업 방식을 모색한다라고 의결이 되면 신탁 시행 방식에 대해서 해지하고 엑스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소유주분들한테 자유권을 더 부여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렸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신탁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시행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규정은 지금 뭐 돌아다니는 시행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행 규정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나게 되면 70% 이상의 동의율을 지금 완화가 됐죠. 그래서 열심히 동의서가 진구가 돼서 일정 동의율 이상이 충족이 되면 저희가 양천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신청을 하게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나게 되면 이제 배신자 신탁이 만약에 예상대로 시행자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신탁사가 제1회 전체 토지등 소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 소집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결할 안건이 시행 규정이라고 되겠고요. 그 조합 방식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조합 방식에서는 창립 총회 때 조합 정관이라는 것을 이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에서 정관에 준하는 것이 신탁 시행 방식에 있어서 시행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소유주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지난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져 왔고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주체 의장에 관련해서 가장 이게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논의가 많이 됐고, 글쎄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안산에 뭐 중앙주공 6단지라고 하는 이제 단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신탁 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 소유주분들과 뭐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일정 부분 소유주분들과 신탁사 간에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소유주분들께서 어떤 걸 의결하려면 전체 토지등 소유자 회의가 필요하니까 전체 토지등 소유자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탁사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개최를 안 해준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분들께서 직접 전체 토지등 소유자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소집 절차를 진행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됐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행법상 신탁 시행 방식에서 신탁사가 아닌 소유주 분들이 직접 발의자 대표가 돼서 전체 토지등 소유자 회의로 소집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문제시됐던 사례가 있어서 여기서도 소유주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생각이 나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도정법을 보시면, 도정법상으로는 토지등 소유자가 뭐 발의자 대표가 되거나 해서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요. 여기 보시겠지만 요구는 하실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탁사 제시안도 그냥 도정법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원론적 규정을 두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안을 드린 것은, 일단 48조 1항을 따르는 것은 맞다. 상위법이니까요. 근데 토지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1개월 이내에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만약에 소집이 요청됐음에도 1개월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이름으로 주민협의기구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님이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의 소집 허가를 신청하거나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뒀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냥 나 총회 할래,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절차적인 규정으로 관할 행정청의 승인, 양천구청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관할 법원, 남부지방법원에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총회 소집을 허가하겠다는 결정을 득한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실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에 신탁사가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 소유주분들의 발의로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대표가 되셔서 일정 부분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규정을 거친 이후에 승인이 나면 전체 회의를 개최하실 수 있는 것을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할 행정청에서도 이게 무리한 총회 개최라고 하면 승인 안 해줄 것이고, 관할 법원에서도 이게 근거가 없다, 만약에 무리하다라고 하면 총회 소집 허가를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 사법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총회 소집 자체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단서 조항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 이런 기간을 저희가 따로 특정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미룰 수 있느냐라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1개월로 이제 못을 박아놨고요. 그리고 의장 관련해서 신탁사 원래 안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변경하고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이미 일단은 의장이 된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또 사람 이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도 공석일 경우에는 통상 정비사업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분이 의장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보궐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결석에 대한 저희가 이제 예비 조항을 뒀고요. 이런 규정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어서 예비적으로라도 둬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최초 전체 토지 등 소유자 회의 때는 정비사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회의 때 정비사업위원회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의 투표로 의결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정비사업위원이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회의 때는 신탁사인 사업시행자가 의장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무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의장을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보다는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저는 실무적으로는 더 많이 봤는데, 뭐 의장직을 누가 수행하느냐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안건이 어떻게 제한되고 의결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소유주분들께서 의장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소유주분들 의견을 10분 반영해서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전체 토지용 소유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컬러로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FR 관련해서 뭐 좀 명확히 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명확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비사업위원회가 적절히 통제하시고 관리 감독하시고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뭐 이런 거를 시행규정에 다 넣는다고 해서 그게 다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 처리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이랑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론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 정도를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글씨로 색깔 글씨로 설명을 드리면요. 소유주분들 입장에서 어떤 신탁사를 뽑으시면, 신탁사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도 여러 개가 있고 뭐 팀도 여러 개가 있고, 아마 이 보통 13단지를 전담해서 담당하는 팀이나 본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참여 인력이나 전담 인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절차적으로 강화해 놨고요. 그래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기는 이제 변경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전체 회의 때 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면 이 참여인력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거의 지체 없이 알게 되지만, 전체 토지용 소유자 회의가 아직 멀리 남았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 참여인력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정사위나 소유주분들이 보고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경우에는 전체 토지용 소유자 회의에 개최 시점과 상관없이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의 진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청하지 않아도 회계연도 종료일 뭐 12월 31일이 되겠죠. 그 정기 총회 회계 결산 감사 보고를 앞두고 있는 2개월 이내에 건건사업의 진행 현황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 자료 외에 정비사업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 영업일 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절차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취지를 이제 저희가 변경 의견에 부분 하나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뭐 어떤 직을 둘지, 뭐 감사를 별도로 둘지, 아니면 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이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위원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뭐 법률이라든지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분야를 특정해서 하게 하는 거 적절하겠느냐? 사실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비사업위원회는 법상 근거가 있는 단체는 아니고 시행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뭐 조합 방식이 있어 조합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 정비사업위원회는 뭐 조합장 1인, 뭐 이사 5인 이상, 뭐 대의원 뭐 10분의 1, 뭐 100인 이상 이렇게 뭐 숫자를 특정하거나 그 권한과 의무를 막 다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신탁사 제시안에 기초로 해서 저희가 정비안을 조금 만들어 봤고요. 그 신탁사 제시안에서는 이사 중에서 법률감사 이사와 내부통제이사 선출해서 감사 역할을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의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운영의 묘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사업위원회는 이사 중에서 법률감사 내부통제도 감사 역할 및 그 밖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사의 구성에 약간의 자율적인 재량권을 임의 규정으로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님은 당연히 한 분이 계셔야 되고 부위원장을 두는 경우도 있고 두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저희의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유거나 거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부위원장님을 한 분 정도 두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저희가 변경안을 드렸고요. 위원 관련해서는 조합에 있어서의 어떤 이사님들과 같이 조금 일반 위원보다는 이 정비사업위원회 운영에 좀 깊게 관여하시면서 업무를 좀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되시는 조합 이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일정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TO를 뒀고요. 그 다음에 위원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는 안을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없고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 역시 정비사업위원회는 그냥 뭐 이미 주먹구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위원회를 그러니까 신탁 시행 방식의 시행 규정이라는 게 있듯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정비사업위원회 운영 규정을 또 전체 토지전 소유자 회의 때 별도 안건을 올려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 규정 역시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뭐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어쨌든 소유주분들의 의견이 있으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작은 의견 하나도 굉장히 좀 지나치지 말고 검토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드렸고요. 구성 관련해서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차피 운영 규정이라는 걸 정해야 되고 운영 규정은 전체 회의 의결을 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임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지 아니면 단독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계획하고 수립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런 업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전체 첫 번째 밀기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은 신탁사가 보통 이제 사실상 선관위 역할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런 선거 절차를 주관하게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칼라브시로 설명해 놨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뭐 신탁사에서는 특별히 뭐 감사 역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게 없는데요. 정비사업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이사분들 중에서 감사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만들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뭐 감사직을 새롭게 신설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상 조합 방식은 조합의 시행이기 때문에 조합장, 조합 이사분들이 조합 업무를 적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서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근데 정비사업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신탁사한테 우리 소유주 의견을 반영시키고 전달하고 뭐 이렇게
협의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위원회 감사라는 직이 필요한지는, 더 나아가서 감사위원회라는 기구가 또 하부 조직으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신탁 시행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어차피 도전법에 따라서 단계마다 외부 회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메리트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 신탁사는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위 금융감독 이런 기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별도의 이런 기구가 설치 필요한지는 소유주분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의 중지 폐지 관련해서 아까 신탁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소유주분들께서 만약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엑시트를 하고 싶다고 하실 때 그 사유를 구구절절히 따로 제한하지 않고 4분의 3 이상의 전체 회의 의결로 해지를 의결하실 수 있는 것으로 했고, 오히려 해지 사유를 정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열거했을 경우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쌍방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저희가 추가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의견 드릴 내용은 아니어서 별도 뭐 안을 드리진 않았고요. 기존안 유지라고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뭐 이율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신탁 보수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쌍방간에 협의하실 부분이지, 뭐 저희가 신탁 보수가 낮다, 비싸다, 뭐 이율이 뭐 청산금 연체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제가 여의도 쪽이나 목동 쪽 이런 데 일을 해보면 이쪽에는 좀 금융업 쪽이나 이런 쪽에 좀 커리어가 많으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번 또 의견을 주셔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탁사와 협의로 결정하시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는 공란 기재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저희가 무슨 뭐 어떤 수치를 부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막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어찌됐든 저희가 조금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신탁 계약서와 시행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것으로 저희 오늘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